많은 분들이 굉장히 억울해 하십니다. 나는 그냥 뭘 전달하는 줄도 모르고 그냥 전달하면 수고비 준다고 해서 했는데 이걸 보이스피싱인 줄 내가 어떻게 알았겠느냐. 그런데 요즘은 경찰, 검찰은 물론이고 법원에서도 이런 억울함을 잘 받아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모 아니면 도 전략으로 가야 하고 다소 억울하지만 자백을 하는 게 나은 경우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검사 출신 최용희 변호사입니다. 보이스피싱은 그 형태가 조금씩 변해오긴 했어도 매우 오래된 범죄이고 줄지 않고 있는 범죄입니다. 그러다 보니 처벌만 점점 강화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재판 받을 때까지 그냥 두는 것이 아니라 경찰 수사 단계에서부터 구속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보이스피싱 사례들은 비슷한 방법으로 연루가 되는데 대부분은 돈을 벌기 위해서 일자리나 아르바이트 자리를 알아보기 위해 인터넷에서 검색을 합니다. 수능 마치고 대학 입학하기 전까지 시간이 남아서 하는 사람들, 혹은 그냥 직장은 있지만 부업으로 용돈벌이라도 하기 위해서 하는 분들도 계시고 전업주부들도 계시고 매우 다양한데 보통 검색을 하다가 자기가 할 수 있을 것 같은 일을 하나 선택합니다. 예를 들면 바자회 같은 데서 물건을 내가 그냥 팔아주면 되는 일, 용돈벌이를 하려고 했다가 연루되신 분들 중에는 사회적으로도 지위가 높으신 분들도 제법 계십니다. 자기가 할 만한 일을 선택을 해서 연락을 하면 대부분은 그 업체에서는 비슷한 말을 합니다. 그거는 지금 자리가 이미 차서 할 수 없으니 다른 일을 제안 드리겠다 라고 하면서 이 물건을 전달만 하시면 된다, 어디 가서 이렇게 송금만 하시면 된다, 이렇게 시작이 되는데 처음에 그 얘기를 들으면 비교적 쉬운 일이기 때문에 특별한 의심을 하지 않고 그 일을 하겠다고 수락을 하게 되고, 또 더 속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우리는 이런 회사입니다 라고 회사를 소개하는데 사업자 등록증도 보여주고, 그 다음에 우리랑 일을 하게 됐기 때문에 재직증명서도 떼준다고 하고, 그 다음에 우리 회사 주소 남겨주고 회사에 어떤 간판이 있는 사진도 보여주고 하기 때문에 보통 별다른 의심을 하지 않고 일을 시작하게 됩니다. 지금 말씀드린 이 모든 일들은 온라인상의 메신저로 하게 되고, 전달을 하게 될 물건들은 통장이나 체크카드 그리고 현금이 되는데, 물건들이 뭔지를 알려주기도 하지만 어떨 때는 이렇게 잘 포장이 되어 있어서 내가 전달하는 물건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전달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일을 하게 되는 것이 이제 일명 보이스피싱이고, 물건을 어디에 있는 걸 갖다가 어디에 전달해서 송금하게 되면 이제 수거책, 전달책, 송금책, 이제 이런 식으로 이름이 붙여지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는 이렇게 물건을 전달하다가 잠복 중인 경찰에 의해서 현행범 체포되는 경우가 많고, 현행범 체포가 되면 조사받고 석방되기도 하지만 구속으로 이어져서 최소한 1심 재판 받을 때까지 약 6개월 동안 구속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적발된 경우는 도주의 우려가 높다는 이유로 구속도 더 쉽게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보이스피싱에 연루된 분들은 보통 잠복하고 있는 경찰에 의해서 체포가 될 때가 많은데, 미리 영장을 받아 놓은 상태에서 영장으로 체포하는 경우도 있지만 긴급 체포되는 경우도 있고 현행범 체포되는 경우도 있는데, 보통 체포로 끝나지 않고 연달아 구속까지 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왜냐하면 보이스피싱에 연루된 분들은 도망할 염려가 되게 높다고 보고, 또 증거를 인멸할 염려도 매우 높다고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이 구속과 관련돼서는 이전에 촬영한 영상이 있으니 그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변호사님, 그럼 이렇게 보이스피싱 공범으로 연루가 됐을 때는 처벌 수위가 어느 정도 나오나요? 보이스피싱 처벌 수위는 최근에 정말 너무너무 높아져서 굉장히 놀라울 정도인데요. 벌금이나 집행유예보다는 실형이 훨씬 더 많고 처벌이 또 무거워진 데는 이게 줄지 않고 있어서 그런 것도 있지만, 보이스피싱 자체가 성립할 수 있는 범죄가 너무 여러 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이스피싱은 그 자체를 처벌하기 위한 특별법도 있고, 형법상의 사기죄나 사기 방조죄도 있고, 그 다음에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도 성립을 할 수 있고, 범죄단체 조직죄, 범죄단체 활동죄로까지 구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처벌의 수위는 무한대로 늘어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징역 10년 이렇게 선고받는 경우도 심심치 않게 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은 초범이어도 실형 선고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이고, 방조로도 의뢰를 하기 때문에 고작 내가 10만원 벌려고 했는데 웬 징역? 이렇게 생각할 일이 아닙니다. 징역과 별개로 이와 병행하여 범죄 수익 환수도 되고 있는데, 제가 검사로 일할 때 전담으로 했던 부분인데, 감옥만 가면 되는 것이 아니라 범죄로 취득한 이익까지도 뱉어내야 된다는 것인데, 이게 되게 무서운 이유는 내가 비록 10만원의 용돈을 벌려고 했지만 한 번도 얼굴 본 적 없는 나의 공범이 사기를 10억을 쳤다면 나도 10억을 같이 부담해야 되는, 어쩔 때는 내가 혼자 다 부담해야 되는 걸로 결론이 나는 것이 이론적으로 불가능하지 않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처벌을 받는다고 말씀을 드리면 많은 분들이 난 모르고 한 건데 왜 내가 처벌을 받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몰랐어요 라고 말하는 것만으로는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몰랐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하는데,
보이스피싱에서 문제되는 모든 범죄는 고의범이기 때문에 아주 약한 정도의 고의인 미필적 고의만 있어도 되는데, 진짜 억울한 경우가 있을 수 있는 게, 정말 나는 아르바이트로 10만 원만 벌려고 했는데 난 정말 미필적이고 뭐고 떠나서 난 정말 단 0.1%도 이게 보이스피싱인지를 몰랐어요 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실제로 몰랐을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드는데, 이제 이런 주장은 더 이상 받아들여지지가 않고, 이런 주장은 어떻게 깨질 수가 있냐면, 당신이 이번 사건에서 전달하려고 한 물건이 눈으로 봐도 돈이 그렇게 다발로 있고 체크카드로 가서 은행에 가서 송금을 하고 메신저로 보고를 하라고 한다면, 당신의 머릿속에 보이스피싱 5글자는 없더라도 내가 한 행위가 어떤 범죄, 어떤 무언가에 연루될 수 있다는 것은 건전한 상식을 가진 성인이라면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물어본다면, 아니요 라고 말하기는 사실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면 결국 고의가 있는 것으로 인정이 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실제로 고의가 있었냐 없었냐는 거는 마음속에 있는 것이고, 내가 몰랐다고 해서 무조건 그걸 받아줄 수는 없습니다. 우선은 보이스피싱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되게 쉽게 구속이 되는 범죄이기 때문에 꼭 먼저 변호사랑 상담을 하셔야 되는데, 신속한 상담이 필요합니다. 왜냐면 매우 빠른 절차로 진행이 되고 현장에서 보통 적발이 되기 때문에 거기서 바로 이제 48시간 이내에 구속할지가 결정되기 때문에 하루빨리 변호사를 좀 찾아서 상담하시는 게 필요하고요. 변호사를 만나서 처음 할 일은 다른 사건도 마찬가지지만 보이스피싱은 특히 자백이냐 부인이냐의 방향의 결정입니다. 일단 몰랐다는 거 말씀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입장으로 밀고 나갈 정도의 몰랐단지, 아니면 현실적인 이야기를 해드리고 설득을 해서 이거는 인정하는 쪽으로 가고, 다만 내가 처음부터 어떤 범죄를 하려고 맘먹고 한 건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양형상의 이유로 좀 선처를 구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인지를 정해야 되는데, 의뢰인과 변호사의 의견이 다를 때도 이건 많아서 논의도 되게 여러 번 해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다소 억울해도 자백을 해야 하는 경우도 솔직히 있습니다. 현금인 건 알았고 금융 정보를 갖고 어디 이체하고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나 통장을 빌려주는 건 되게 이례적인 일인 걸 모두 알았는데 보이스피싱만 몰랐다고 해서 저는 몰랐어요 이렇게 가는 거는 되게 위험한 일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방향을 현실적으로 잘 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함부로 부인할 경우에는 오히려 처벌 수위만 높아지기가 매우 쉽습니다. 그리고 보이스피싱은 조사받을 때 가급적 변호사와 함께 가는 것이 좋습니다. 조사 내용을 정리한 서류, 즉 조서인데, 때로는 자백을 안 했는데 자백을 한 것처럼 적는 경우도 있고, 나는 명백히 부인을 하고 있는데도 마치 깔끔한 자백인 것처럼 정리가 되어 있는 경우를 매우 많이 봅니다. 흔한 예로 피의자는 이게 특별히 뭐 보이스피싱이라고까지 처음부터 명확하게 인식한 것은 아니지만 내가 전달하기로 한 물건이 체크카드와 현금인 것은 알았고, 그래서 다소 이상한 느낌은 들기는 했지만 이것을 전달해주면 용돈을 준다고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가담하게 된 것이지요? 이런 식으로 물어보고 여기서 예 라고 말을 하면 이게 그냥 자백으로 정리가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나는 내가 깔끔하게 부인하고 나온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처리는 자백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서 이런 부분은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 하나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생각해야 될 부분은 피해자들과의 합의입니다. 자백을 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합의를 해야겠다는 의지가 있을 거고, 부인을 하더라도 나의 행위가 개입이 돼서 누군가 피해를 봤다면 그거에 대해서 내가 책임을 질래 라는 태도를 취하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합의에 대한 고민을 꼭 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보이스피싱은 재산 범죄이기 때문에 항상 피해자가 있고 그 피해자의 피해 회복 여부가 처벌 수위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합의 부분에 대해서 매우 진지하게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제가 실제로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20명의 피해자가 있었는데 모두 성공적으로 합의를 끌어낸 경우가 있었는데,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 10만원 벌자고 한 사람이 20명하고 합의할 돈 절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20명은 10만원씩 피해 본 게 아니라 누군가는 5천만 원일 수도 있고 억인 경우도 있고 최소 몇백이기 때문에 이거 곱하기 20개를 용돈 10만원 벌자고 한 사람이 합의를 할 수가 없어요. 절대로. 이런 경우에 이제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의 이 특성을 알 필요가 있는데, 이분들은 돈이 지금 급한 분들일 수밖에 없어요. 큰 돈을 하루아침에 잃었기 때문에 돈의 회복이 제일 중요하지, 여기 가담된 사람들 싹 다 잡아 넣어주세요 이런 마인드가 우선이 아닙니다. 어떤 자존심이 걸린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경제적인 회복이 된다면 합의를 해주는 경우가 매우 많은데, 이분들을 잘 설득하면 잠깐 용돈 벌려고 한 사람이 일부라도 성의를 표시하면 또 합의를 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합의를 해주더라도 이후에 진짜 배후에 있는 사람이 적발이 됐을 때 그분들에게 피해 보상을 요청하는 게 이 사건의 합의와는 무관하다는 점을 잘 법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설득을 시킨다면, 경우에 따라서는 그분들이 입으신 피해 금액보단 적은 금액으로 합의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모든 사건에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니니 나의 사건에 맞는 그 합의 방법에 대해서는 전문가와 꼭 상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제가 맡았던 사건 중에는 이런 아르바이트를 하기 위해서 중국까지 간 4명의 한국 청년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그 일당들에게 붙잡혀서 감금이 된 채로 보이스피싱 일을 한 분들이 계셨는데, 자기들은 보이스피싱 하러 간 지
건지 몰랐고 거기서 이제 신변의 위협을 느껴서 보이스피싱 일을 잠깐 하다가 힘들게 이제 탈출을 했다, 이런 분들도 계셨는데, 사실 이 말을 수사기관이나 이런 제3자가 믿을 수 있는지는 사실 의문입니다. 왜냐하면 제3자가 봤을 때는 그 증거 실제로 그랬는지를 어떻게 알겠어요. 그래서 보이스피싱 사건은 범죄 형태도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각 사안에 맞는 솔루션을 찾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요즘의 현실은 보이스피싱은 사실상 무과실 책임처럼 알았건 몰랐건 상관없이 일단 연루됐으면 다 징역, 이렇게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현실에서 보이스피싱에 연루된 분이라면 뭐 아니면 도 전략을 선택해야 돼서 다소 억울한 부분이 있지만 인정을 할지, 아니면 나는 실제로 실형 선고받을 걸 감수하고서라도 끝까지 싸울지를 선택을 해야 됩니다. 이 선택을 함에 있어서 내가 하는 선택이 어떤 길이고 그 과정에서 억울함이 없도록 꼼꼼한 변호사와 꼭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보이스피싱에 대해서 더 궁금한 점이 있으면 댓글을 남겨주시면 답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최용희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